기록했는데 그거를 바로 또 다시 투자했어요. 다시 주식을 사거나 펀드를 하거나 뭘 다시 투자했습니다. 그런 때는 그냥 유입, 유출 단순하게 숫자로만 기록하면 그걸 나중에 알아보기가 뭐 그렇게 물론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빨리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주석에다가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돈 이렇게 들어와서 요거 이렇게 투자했다.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더. 개인 재무제표는 명확한 작성 기준이 없어.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고객과 재무설계사가 기준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성이 있습니다. 유연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이해를 돕는 주석 사용이 빈번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둘이 재무설계사와 고객 간의 협의에 의해서 유연성 있게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좀 나중에 문제 잘 못 알아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많이 좀 늘 수가 있다. 자, 현금흐름표 작성 시 유의사항. 자, 지금까지 이제 현금흐름표 유입 유출했죠? 그 내용을 여러분 시험 대비해서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유입에는 뭐가 기록되고 유출은 뭐가 되는지. 유입은 소득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유입된 모든 유입을 기록해라. 빠지지 말고 유입은 소득만 기록하는 게 아니고 기타 유입 다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유입되는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요거 시험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유입을 세전이란 얘기는 뭐예요? 세금을 빼기 전에 소득으로 기록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에게 세후가 아니라고 했어요. 고객에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현금흐름표상 그 항목을 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값만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없다고 해서 예를 들면 소득이 없다고 해서 그 유입란에다가 소득 부분을 아예 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득란은 써줘야 돼요. 쓰되 거기에 빵입니다. 그냥 없는 걸로 공란으로 두고 나머지 이렇게 기록하는 거지 없다고 아예 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산부채 상태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봤죠? 그거 왜 했습니까? 기업의 결국 우리가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 분석 의의와 필요성. 왜 재무상태 분석을 하느냐?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유.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재무설계 프로세스 6단계, 그죠? 고객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하는 게 바로 요 재무상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 분석하기 위해서 뭘 작성을 한 거예요? 개인의 재무제표, 즉 자산부채 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바로 현금흐름표, 개인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재무상태는 어떻고 고객이 생각하고 미래에 바라고 싶은, 이루고 싶은 재무목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게 바로 재무상태 분석 평가의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성장 가능성 평가, 이 두 가지 목적이 재무상태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그래서 건전성은 지출은 적정한지, 지나친 부채로 인한 부담 없는지, 위험 대비 잘 되어 있는지, 보험 상품은 가입되어 있는지, 비상 대비 자금은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위험 수용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이런 투자가 좀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파악하는 게 재무상태의 건전성 평가고요. 성장 가능성은 성장은 뭐가 성장 가능성? 여러분들이 예금한 돈이 많으면 미래에 좋죠. 투자해서 갖고 있는 그런 투자 소득 같은 게 많으면 미래에 좋죠. 그런 걸 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이나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걸로 주로 파악하는 게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는 재무상태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회는 활용하고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재무 설계안 마련을 위한 진단을 하는 역할이 바로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점은 영어로 strength, 약점은 weakness, 기회는 opportunity, 그리고 위협은 threat 해가지고 SWOT 해가지고 스워트 분석이라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경영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거 나중에 잠시 쉬었다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무 상태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절대값, 그 숫자 이거를 갖고 우리가 그게 괜찮니 어쩌니 평가하는 절대값 평가가 있고요. 비율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분자와 분모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평가하는 게 재무 비율 평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절대값으로 비교하는 거 보시면 고객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항목을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그럼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통계청의 가계 동향조사와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든 우리나라 전체 가계는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나타낸 표를 갖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지금 자산부채, 소득지출 항목을 우리나라 전체 고객과 또는 고객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가계 항목들과 비교해가지고 자신의 재무적인 건전성,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나의 자산이나 부채 정도, 소득과 지출 항목 이런 것들 우리나라 전체랑 한번 비교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 전체도 이렇게 소득 분위별로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자산이 많구나 적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죠. 또는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가계 그 항목을 중심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네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절대값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유사한 상황과 비교해봄으로써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자, 우리가 항상 비교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반성을 하는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나랑 저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 왜 나는 못하지?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낫지? 그래가지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과 비교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될 수 있다. 쟤는 흑수저일 거야. 쟤는 금수저일 거야.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항상 비교할 때 부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긍정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꼭 뭐가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저 같으면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자, 제가 횡단보도에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불이 이제 막 들어오면 우리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갑자기 고급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쑥 지나갑니다. 그럼 그 승용차는 원래는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모르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본인만이 알겠죠. 그럴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 이거죠. 하나는 지나가면서 참 멋있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차를 사야지. 저런 거 끌고 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뚝 가다가 저 XX 뭐야 저거 뭐 이런 것도 모르고 저건 무슨 뭐 어디 도둑질해 가서 나쁜 짓 해가지고 차 하나 끌고 다니는 뭐 X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비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뭐 저는 이런 생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게 절대값 비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비교하는 건 상대 비교잖아요. 물론 상대 비교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재무 상태를 분석할 때 절대값 비교와 재무 비율 평가로 나눌 때 이렇게 전체 표준이나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그냥 숫자 그 자체만 비교한다고 해가지고 절대값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재무 비율 평가는 말 그대로 수식, 공식이죠. 뭐 난해한 수식이 아니고 공식, 분자와 분모, 어떤 자산부채 상태표나 현금 흐름표에 의미 있는 항목들 간에 이렇게 분자와 분모의 비율로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 부채, 소득, 지출과 같은 재무적 요소를 결합해서 계산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값으로 재무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재무 비율 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장점은 개인의 재무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가계의 재무가 안정적이다, 성장성이 있다. 이 제시되는 수치들이 있어요. 가이드라인입니다. 그것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재무적인 건전성이나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추천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나는 이 재무 비율이 적어도 이거 이상은 돼야 되지만 나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향, 이런 걸 찾는 게 결국 우리가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재무 비율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2003년에 가계 재정 상태 평가 지표라는 게 나왔어요. 2003년에.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안정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 둘로 나눠가지고 다양한 지표들이 가계 재정 상태 평가 지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해서 2003년에 나온 가계 재정 상태 평가 지표에서는 크게 안정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로 구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정성 지표고 이런 것들이 성장성 지표라는 거, 이런 정도는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또 다 배웁니다. 다 배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배울 거 한번 자세히 봅시다. 가계 수지 지표는 한 달 평균 생활비를 여러분들이 한 달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소득분의 소비예요.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면 0.9보다 낮은 게 좋다는 얘기는 소득이 적어도 생활비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거죠. 분모가 분자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비상자금 지표. 월평균 생활비 분의 금융자산 또는 월평균 가계소득분의 금융자산, 적어도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형태로는 얼만큼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생활비나 가계소득분의 1, 그것분의 금융자산의 비율이 1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 달 소득 이상의 금융자산 형태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위험대비 지표는 보험을 항상 얘기하죠. 위험은 월평균 보험료를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0.2 사이에 있으면 뭐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부담 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채를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느냐. 그래서 월평균 부채로 상환하는 금액을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눴어요. 보시면 대부분이 이 안정성 지표는 소득 대비 다른 지표죠. 소득 대비.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은 얼마인데 한 달 부채로 얼만큼 상환하느냐.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0.25, 4분의 1, 요 수준 밑으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성장성 지표. 성장성은 항상 저축, 투자, 유동성 이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저축 성향 지표는 여러분들이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그냥 소득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에 쓸 수 있는 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분의 저축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얼만큼 저축하느냐. 요 비율은 10% 미만이 적정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투자 성향 지표는 투자 자산이나 실물 자산을 이게 총 자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총 자산 있죠? 총 자산 중에 투자 자산으로는 얼만큼 갖고 있는 게 좋고 실물 자산은 얼만큼 갖고 있는 게 좋냐면 투자 자산은 0.05에서 0.1 사이가 적정하고 실물 자산은 0.9보다 작은 비율이 추천이 되는 겁니다. 자, 유동성 지표는 금융자산을 총자산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전체 자산분의 금융자산을 얼마 갖고 있는지, 이거는 0.1 이상이 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2013년에는 뭐가 나왔냐면요.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라는 게 나왔어요.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 이게 앞에서 보신 가계 재정상태 평가지표랑 큰 차이점은 기존의 안정성과 성장성 지표를 이렇게 장기와 단기 이렇게 지표로 살짝 재구성했다는, 좀 구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상환 지표를 목적에 따라 소비 생활 부채, 거주, 주택 마련을 위한 부채, 이런 식으로 부채 상환 지표를 좀 더 세분화해놨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건전성 지표에 해당되는 게 단기적으로 소비 생활 부채 상환 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 상환 지표, 이렇게 부채도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총 부채 부담 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 부담 지표에서 요거는 상환 지표들, 이것들은 부담 지표, 이런 식으로 단기와 장기를 구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는 지표로서 가계수지 지표, 비상예비자금 지표,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 총 부채 상환 지표, 이런 것들은 건전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는 단기적인 지표로 구별해놨고요.
성장성은 총 저축 성향 지표는 단기적 지표로, 금융투자 성향 지표나 금융자산 비중 지표는 장기적 지표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을 해놨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무 비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각종 재무 비율을 볼 겁니다.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볼 텐데 그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 지금부터는 이제 숫자 하나하나를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때 가이드라인에 이게 아이디얼, 이상적이냐, 리즈너블, 합리적이다, 즉 적절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적절하느냐, 아니면 데인저 포인트, 즉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 요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해석할 때 이거는 이상적이라는 것은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그 정도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리즈너블은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가장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이건 밑에 가면 위험하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될 수 있다. 그래서 각 재무부의 성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의미는 조금씩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적 성장을 위한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가계 수지 지표나 총 저축 성향 지표, 금융 투자 성향 지표는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요거 내용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재무적 웰빙을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 비상 예비 자금 지표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실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을. 이거는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나 비상 예비 자금 지표의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가이드라인이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데인저 포인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채 상환, 부채 부담과 관련된 지표들은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넘어설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은 어떤 지표들이다? 바로 부채 상환이나 부담과 관련된, 즉 부채와 관련된 지표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별한다. 자, 그럼 재무 상태 분석 및 평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산 부채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이용한 재무 비율을 통해 재무 상태 분석 및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자산 부채 이거 하려고 자산 부채 상태표 어떻게 분류해서 기록하는지, 자산 부채 순자산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유입과 유출을 어떻게 구별해서 기록하고 순현금 흐름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이제까지 이거 하려고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재무 비율을 계산할 때는 자산과 부채, 유입과 유출 각 항목을 경우에 따라서는 하위 항목을 선택하여 더하거나 제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자, 일단 크게 유입 유출을 분리했죠. 근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할 때는 어떤 항목이 있으면 그거에 더 세부 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평가 지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분석할 때 어떤 평가 지표가 있느냐, 일단 이게 큰 전체 숲을 보는 겁니다. 일단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계 수지 상태나 소비 성향을 분석하는 건 가계 수지 지표. 별거 아니죠? 가계 수지 맞느냐 모르면 가계 수지 지표 보면 됩니다.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 지표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비상 예비 자금을 분석할 때는 비상 예비 자금 지표로 살펴보면 되는 거고요. 부채가 적정한지 분석하려면 총 부채 상환 지표나 총 부채 부담 지표, 소비 생활 부채 상환 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 상환 지표, 거주 주택 마련 부채 부담 지표. 그러니까 부채의 적절성은 다 부채라는 게 들어가 있죠. 어렵지 않죠. 그다음 위험 대비 상태 분석은 항상 보험을 생각하시면 되죠. 보장성입니다. 저축성 아니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준비 지표입니다. 저축 및 투자 성향 분석에서는 저축 성향 지표, 투자 성향, 금융 투자 성향 지표입니다. 두 개 있고, 금융 자산 분석에서는 금융 자산 비중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분석할 때 이게 필요하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지표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분자 분모가 중요한 거죠.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럼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계 수지 상태나 소비 성향부터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가계 수지 상태를 분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소득 중에 현재 삶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표가. 그래서 가계 수지 상태를 분석할 때는 가계 수지 지표라는 걸 갖고 평가를 하는데 그 의미가 여러분들이 총 소득은 얼마인데 그 중에 총 지출하는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총 지출을 총 소득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 중 현재 삶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